드가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드가 지난번에 보셨던 드가. 그래서 마네랑 거의 비슷하죠. 루나 위쪽인 드가 출신은 이제 부르주아 출신이고요, 그죠? 할아버지가 은행업으로, 이 할아버지가 은행업으로 큰 부를 일궜고, 자기 아버지는 이제 파리 은행장이었고, 그래서 뭐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로 자랐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이 자존심이 엄청 센 거예요, 그죠? 자기가 최고다라는 그런 독불 장군식이, 게다가 또 장남이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장남, 그런 집안의 장손이, 말 그대로 장손인데 우리는 말로 따지면은 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드가는 이제 법학 공부 그런 거는 이제 관심이 없고 그림에 관심을 두고서 에콜 데 보자르 국립미술학교요 다시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 앵그르를 만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어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제 기억을 거꾸로 해가지고 좀 찝찝해서 다시 문헌 찾아보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발팽송인데, 그래서 이 제목이 발팽송. 그러니까 발팽송의 아들하고, 그러니까 발팽송의 이 그림 소장자 아들하고 드가하고 아주 절친이에요. 평생 가는 친구인데, 평생 친한 친구인데 같은 학교 나오고. 그런데 그때 거꾸로 말씀드린 게 이게 만국 박람회 때 앵글을 회고전을 기획했는데, 그래서 좀 전에 이 그림을 전시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발팽송이 그림 대여를 꺼린 거예요. 제가 그때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앵그르가 아니라 발팽송이 그림 대여를 꺼렸다가 이제 결국엔 승낙을 했고, 그래서 앵그르한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허락 받았습니다. 이제 빌려준답니다. 해가지고 이제 앵그르가 이제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앵그르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드가가 간 겁니다. 아들의 절친인 그때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앵그르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에 요 얘기 봤었죠, 그죠? 선을 그리게, 되도록 많은 선을 그리게. 앵그르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가는 이제 집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그런 일이 있었죠. 살롱전이나 1등 이렇게 하면 그 로마상이라고 불렀어요. 그 별명인데, 로마상이라는 거는 그랑프리 같은 걸 받으면은 로마로 유학을 보내준 거지. 그래서 로마상이라는 그런 사실은 별명이고 원래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로마상이라고 부른 건데요. 그래서 살롱전에서 1등 한다든지 또 음악에서도 음악 콩쿠르에서도 1등 하면은 로마로 유학을 보내준다든지 그러니까 로마로 유학 간다는 게 그때는 의미가 있었죠. 특히 바로 전 시대에는 뭐 이런 인쇄물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로마에 가서 로마 거장들, 그죠? 과거 피렌체, 로마, 그죠? 그래서 왜 에콜 데 보자르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서는 로마 분원도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로마 분원, 그죠? 요거 아카데미 처음에 만들면서, 그죠? 루이 14세 때부터 쭉 이어지면서 루이 14세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루이 14세 때 살롱전을 열면은 그 중에 제일 잘한 애는 그랑프리를 받으면은 로마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 이제 로마 분원에서, 그죠? 이런 대가들의 작품을 공부를 하고 왜냐면 직접 봐야 되니까요.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쇄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드가는 뭐 상 받을 필요도 없지.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나폴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자비로 이탈리아 일종의 수학을 한 거죠, 그죠?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과거의 거장들의 그림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가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미술학교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번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죠?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친척들, 자기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고모 등등 있었으니까요. 친척들을 만나면서 나폴리, 로마, 또 물론 이 드가가 에콜 데 보자르 학생이었으니까요. 로마 분원에 가가지고 근데 학생인데 잠깐 보러 왔다 해서 잠시 거기서 같이 있기도 했고, 또 피렌체, 아시시, 그죠? 아시시 이제 나올 겁니다. 그죠? 우리 아시시, 프란치스코, 그죠? 맞아요. 프란치스코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제노바 등으로 그림 견학 및 공부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요. 다른 그때 봤던 것처럼 르누아르는 나중에 돈 벌어서 40살 하나 이제 외국 나갈 수 있었는데, 르누아르는 가난뱅이 출신 아니에요. 빈민 출신이니까. 근데 마네하고 벌써 이 마네나 드가는 부르주아 출신이니까
젊을 때부터 막 여행을 자유롭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만해도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 스페인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직접 벨라스코치 작품 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직접 돈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모네나 그 르누아르나 이런 그 서민 출신들은 그렇게 못했고요. 이제 그런 차이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죠? 멋진 그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림 공부하고 그림 모사하고 이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한 6, 7, 8, 9 거의 뭐 4년 가까이 그죠? 로마뿐만 아니라 그 이탈리아를 거의 다 돌아다닌 거죠, 다. 그죠? 제가 쓰지도 않지만 다 정말 많은 걸 돌아다니면서 근데 특히 그 중에 아시시에 있는 그 지오토, 그죠? 지오토, 또 그 발음을 빨리 해서 이제 우리가 지오토가 되는데, 그죠? 그 지오토의 프레스코아에 감명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지오토 얘기 먼저 할 겁니다, 지오토. 그래서 요런 지오토, 그 다음에 뭐 피렌체, 그죠? 로마, 그런 대가들의 작품. 그래서 정말 많죠. 700점 이상의 르네상스 작품과 프랑스 고전주의 작품들을 모사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는 솜씨는 이미 통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런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그림이 남은 거지요. 대단한 겁니다. 700점 이상 했다는 걸 보시면요. 자, 그래서 드가가 이제 이런 그림 공부를 하는 그런 청년 시절의 얘기입니다. 물론 드가의 부친은 인물 묘사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뭐 아버지는 뭐 다른 게 없죠. 얘가 그래도 그림을 그리려고 했으면 뭔가 성공해야 될 테니까 성공하려면은 인물화 초상화 그리는 게 성공하는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드가는 이런 과거 대가들의 그림에 한마디로 푹 빠졌었다는 겁니다. 푹 빠져서 자기도 사실은 그런 대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야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드가가 되면은 이제 벌써 만해부터 물론 시작된 거지만은요, 앞으로 이게 옛날 이야기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복습할 일이 별로 없다. 이 나온 김에 우리 복습을 좀 하시겠습니다. 복습을. 그래서 먼저 지오토, 그죠? 지오토 디 본도네에서 복습을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양 미술사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배운 거는 뭐냐면은 만해로 시작되는 이 인상파로부터 하나의 커다란 전환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21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211페이지. 아니다. 211페이지 전에 제가 이제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저기 229페이지에 229페이지에 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20세기로 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옛날 얘기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다시 미술사를 정리하면서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봐야 더 잘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만 닦아보고. 그죠? 자, 그래서 루소 보시면요, 루소 상상력의 정글 229페이지 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루소, 앙리 루소. 앙리 루소는 그의 순배자가 그의 그림을 마치 조토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칭찬하자 조토가 누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앙리 루소가 여기 루소 혹은 르두아니에 이 사람은 그 직업이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말단 세관원인데 그냥 자기 그림 따로 배워주지 않았어요. 혼자 그림 하다 보니까 알 게 없는 거지. 마음대로 무식한 거죠. 미술 사책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박한 그런 말단 공무원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름을 남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조토가 누구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토가 누구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요. 다시 211페이지 보시면요. 211페이지 기억이 이게 다 안 나실 겁니다. 그때 강조를 많이 드리진 않았으니까요. 그때 우리 진도를 쭉 하는 바람에 211페이지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미술사의 전환점이 한다죠. 전환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211페이지, 그죠? 211페이지에, 그죠?
미술사의 전환점을 했다는 전환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죠. 아 이게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렇구나라는 거 그죠? 근데 그 맨 앞에 조토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조토는 미술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회화. 왜냐면 미술은 조각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공예도 있고 하니까 그죠? 조각이나 공예는 아니고 회화. 그러니까 서구 회화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구 회화를 시작했다. 말 그대로 조토부터. 그래서 그 서양 회화사나 미술사 책에 조토부터 시작하는 책도 많아요. 그 앞에는 회화라고 사실 할 만한 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조토 앞에는 그러니까 회화라고 남아할 만한 건 없고 그냥 뭐 고딕 성당, 건축물이나 뭐 이런 거죠. 조각이나 이런 건 남아있죠. 그죠? 회화라고 할 만한 건 남아있는 거 별로 없어요. 있어봤자 그냥 뭐 이런 그 나무 판때기에 그 성모 마리아 그린 거 그 정도고 그죠? 그것도 다 이제 그 부적같이 갖고 다닌 거잖아요. 예술사들과. 그래서 그 조토가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구 회화사의 출발점이다. 출발점 우리가 보통 잡는다. 그림 같은 그림을 실제로 그린 거죠. 조토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조토가.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맨 앞에 조토가.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시면요. 조토에서 그리스도를 에도하, 뭐 그냥 줄여서 에도라고 합니다. 에도. 그래서 이게 좀 이따가 그 성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 아레나 성당이 이렇게 됐는데 뭡니까 조그만 예배당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조토는 엄격한 비잔틴 양식의 인물 대신에 이게 엄격하다는 게 이게 엄격해서는 아니라 그냥 표정 없이 그냥 보통 옛날 글들이 그렇잖아요. 표정 없이 그린 그런 그림. 우리 왜 그 비유하자면 절에 가면 부처님 표정이 뭐 별 표정이 없잖아요. 그냥 무뚝뚝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성모마리 아니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인물들의 감정 표현 없이. 근데 당장 거기 있는 그림마다 좀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물들의 개성은 좀 별로 많진 않지만 감정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토는 엄격한 비잔틴 양식의 인물 대신에 입체감이 살아있는 3차원 형식을 개발함으로써 서구 미술, 특히 서구 회화의 전통을 확립했다. 이제 바로 회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조토의 자연스러운 스타일, 자연스럽다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실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발견된 해부학적 인체 묘사 및 원근법과 더불어 20세기 이전까지 서구 미술의 지진들이 되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토의 그림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가 완성품은 아닌데 이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그림으로 쭉 발전한 거예요. 조토 이후로 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실제감이 있는 현실감, 현장감이 있는 그림으로 쭉 발전해오게 된 그 맨 시작점에 바로 이 조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토, 그래서 그래서 피렌체 출신이에요. 피렌체. 그래서 조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면은 있어요. 이제 이게 그 흑사병 이전에 이제 살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사병 이전이니까 조금 옛날처럼 느껴지는 감은 있죠. 흑사병 때문에 약간 단절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회화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 이후에 이제 흑사병이 한 40년대, 50년대 돌지만은요, 그 전에 태어나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천재적인 거죠. 일찌감치 이 회화를 뭔가 사실적인 회화를 단순히 그걸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요 스크로네베닉 경단, 그죠? 요거. 그래서 르네상스를 예고한 천재적인 화가로 평가되는데 그 르네상스 시작된 거 바로 이 방향으로 해서 발전해서 결국 르네상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그만 그 예배당, 정말 예쁘잖아요, 그죠?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쁜 이런 프레스코화를 하러 성당 전체 내부를 전체를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그린 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아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야, 그림이 정말 아름답다. 조토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이 스크로베니 경당은 내부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비잔틴 미술에서는 바탕색이 금색이었지만 옛날에 금이 제일 고귀한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그림 그리면 다 예수나 성인들이나 황제 그림인데 당연히 금빛으로 바탕을 했겠죠. 근데 조토는 그것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배경을 파란색으로 바꾼 아주 예쁜 성당 그림.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림, 그죠? 보이시죠, 그죠? 요 그림, 그죠? 이게 그 에도라는 그림이고.
그래서 요게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가 특이하냐? 우리가 볼 때는 뭐 인물도 좀 비슷비슷하게 그렸고 이런 거, 그죠? 비슷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이전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여기 쓴 것처럼 비잔티움 및 고딕의 평면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회화의 공간감을 넣은 최초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인물들은 다 이게 그냥 앞뒤 없이 그냥 공간감이 없는데 이거는 벌써 이게 순서가 이게 뒷모습을 그렸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죠? 뒷모습, 옆모습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 공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공감이 생기면서 게다가 이 관람객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마치 이 장면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도 이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죠? 이게 연장되네. 연장선에 내가 서서 이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식의 공간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요게. 그래서 이런 원래 뒷모습 같은 건 안 그립니다. 요게 우리가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회화는 그 조토가 설정한 방향으로 쭉 계속 본 거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그러다 보니까 원근법이 개발되고, 그죠? 원근법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그죠? 다양한 또 뭐 명암법이 개발되고 한 건데 그것은 다 이 방향이에요. 기본 방향, 조토가 설정한 방향으로 쭉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 이제 조토 어디 되냐면 이제 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73페이지 그죠? 거기 또 있어요. 73페이지 정말 이제 한주 오래된 얘기죠, 그죠? 73페이지에 73페이지의 아래쪽하고 왼쪽 그림 보시면 아래쪽에 그 왼쪽 그림 보시면요 이 왼쪽 그림에도 많은 거를 그려놨지만은 이게 입체감이 없거든요, 그죠? 그죠? 왼쪽 그림은 특별히 우리가 입체감이 없어요. 이렇게 막 그 예수의 관 같은 것도 직사 같은 거 이렇게 뭔가 하긴 했지만은 이 별로 입체감이 없이 그냥 평면에다가 이렇게 쭉 그려놓은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른쪽 이 조토의 그림은 입체감, 공간감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7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그죠? 조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전 사람이지만 이미 르네상스의 그 방향을 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서구 회화의 이제 출발점으로 삼는 조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토는 1261년 피렌체 출신으로 미술사에서 새로운 장을 개척한 천재다.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조토의 스승인 치마부에와 조각가인 니콜라 테너가 닦아놓은 인문주의 토대에서 출발하여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과거 영상 대신 감동적이고 실제적인 그죠? 리얼리티를 담았다. 조토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은 벽화, 즉 프레스코화들이다. 파도바에 있는 조토의 프레스코 벽화 그리스도를 애도함은 개인 예배당, 스크로벤 예배당에 그려진 일련의 벽화적 장면이다. 주제는 성모 마리아가 그녀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포옹하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다. 조토에 있어서 회화는 이야기 전달의 수단 이상의 것이었다. 단순히 이야기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상의 어떤 실질감을 받도록 하는 것. 이 그림에서 우리는 마치 무대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제 사건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림 1의 죽은 예수를 껴안고 있는 성모와 슬픔에 쌓여 둘러싸고 성요한의 한해하게 있던 제스처. 왼쪽에 있는 게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보통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1과 1 비교할 때. 조토의 그림에서 두 팔을 옆으로 벌린 채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는 성 요한의 열정적인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조토의 그림에서 전면에 움츠리고 있는 인물들과 성 요한 사이 거리를 수행해볼 경우 우리는 즉각 그들 사이에 공간이 있고 또 그들 모두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하게 된다.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조토 그림에서 특이한 거는요. 하나는 이 옷감에 옷에 무게감이 있어요. 그죠? 옷이 아래로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왼쪽하고 달라요. 왼쪽은 그냥 이 형태를 그려놓긴 한 건데 옷감에 아래로 축축 처지는 이런 느낌은 좀 거의 없거든요. 왼쪽 그림은. 근데 오른쪽은 그죠? 옷을 걸쳐서 그래서 아래로 쭉 흘러내리는 이런 어떤 무게감까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표현이 쉬운 건 아니죠. 특히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옷이 쭉쭉 처지면서 실제로 입고 있는 옷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요. 우리는 즉각 그들 사이에 공간이 있고 또 그들 모두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하게 된다. 전경에 그려진 인물들은 모든 점에서 조토의 그림이 얼마나 완벽하게 새롭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새로운 것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 미술이
이야기, 스토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모습을 완전히 보이게 한다는 고대 미술 개념으로 되돌아가 거의 이집트식 미술에 가까워진 것을 기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려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다 등장해야 되고 사람의 모습이 그러려면은 다 기본적으로 정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 어떤 표정을 한 그래야만 이야기가 전달되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죠. 저도 지금 뒷모습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뒷모습 그죠? 얼굴은 안 보이는 뒷면, 그죠? 뒷모습, 옆모습. 그래서 지금 예수의 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겠죠?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마리아 막달라고 저기에 성모고. 그다음에 이 뒷모습만 나온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그 전에는 이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스토리를 전달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그린 게 아니죠. 이 사람들도 뭔가 얼굴이 정면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거를 전달하는 식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토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독창적인 독창적인 회화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4페이지로 가시면요, 74페이지. 그는 그 같은 단순한 표현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얼굴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조차 똑같이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각 인물들이 이 비극적인 장면의 슬픔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그죠? 이게 직접 얼굴 표정이 안 보여도 이 사람도 슬퍼하고 있다는 느껴지잖아요. 그죠?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들도. 그래서 조토의 명성은 널리 세상에 퍼져서 필리스 사람들은 그를 자랑으로 여겼으며 르네상스 미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의 미술에서 거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르네상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 다음에 흑사병이 도는 바람에 잠깐 그죠? 흐름이 멈췄죠. 하지만은 흑사병 이후에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결국 그 방향으로 그죠? 조토가 시작했던 그 공간감, 현장감, 사실감, 리얼리티 그쪽 방향으로 회화가 쭉 발전해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토가 누구냐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죠? 뭐 드가가 이탈리아 여행할 때 아시시에 있는 조토의 프레소에 감명 받았는데 뭐 그랬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 누구냐? 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토의 그림 한두 개만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후 서구 회화는 조토가 설정한 방향으로 쭉 발전해서 결국 19세기 만해 정도까지 온 거죠. 만해까지 그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 스크로니베니 병당, 그죠? 그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도 그 전에 그 성당의 이런 그 부조로 비슷한 형태들이 있었지만은요, 어떤 의미에서 원형을 그린 거예요, 원형을. 그죠? 우리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을 보면은 그 구성을 그럼 뭘 보고 했겠느냐. 다 이런 걸 참조해서 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우리가 93쪽에, 그죠? 보시면요, 그 구성이 미켈란젤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원형, 그죠? 원형 이미지, 그죠? 맨 처음 만든 이미지를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토가 이제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 장면을 이런 식으로 구성했을 때 그러니까 왼쪽은 뭡니까? 그 왼쪽하고 저 위쪽은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을 주재하고 있고 가운데는 그 저울이죠, 저울. 그죠? 이게 저울. 그죠? 저울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재는 거죠. 영혼을 재가지고. 지옥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최후의 심판 93페이지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93페이지 보시면요. 이 오른쪽 아래쪽이 지옥 아니에요, 이쪽이. 그죠? 그죠? 93페이지.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도 구성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93페이지. 오른쪽에 이렇게 지옥의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아래, 그죠? 93페이지 왼쪽 아래에 이거는 무슨 그림입니까? 왼쪽 아래. 네? 이 왼쪽 아래, 이 연옥이 아니라 93페이지 왼쪽 아래예요. 왼쪽 아래. 93페이지. 93. 미켈란젤로 그 최후의 심판이요. 네?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93페이지 왼쪽 아래. 이거는 지금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부활할 때 올라간. 93페이지. 그냥 잡아서 올리는 요거는요. 지금 무덤에서 꺼내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무덤에서 죽은 자들도 뭐 일어나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요건 그겁니다. 그죠? 위에가 연옥이죠? 여기 무덤 위에가
연옥이라고 해야 모르겠습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이 이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옥을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요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그림에도 이게 지금 조토가,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다 이런 거를 참조해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 조토가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무덤에서 땅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올라와서 이 길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혼을 다는 거죠. 영혼을 달아보고 지옥 갈 사람들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그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은 여기서 끌어올라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이게, 그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구성도 결국 그런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요, 좀 더 다르고 담대한 구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항상 오른쪽 아래 지옥, 여기 죽어서 죽은 다음 무덤에서 살아난 다시 부활하는 자들, 그다음에 가운데는 심판하는 예수와 그다음에 뒤 옆에 12제자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조토의 그림도, 저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다 나와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참조해서 이렇게 재구성해서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예배당은 이 스크로니벤이라는 사람이, 그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바친 거예요, 그죠? 그는 고리대금업자였는데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고리대금업이 금지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스크로니벤입니다, 그죠? 예쁜 성당을 지어가지고 딱 바치는 겁니다. 바치고 자기는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최후의 심판 구성 우리 볼 때 미켈란젤로가 그냥 그릴 게 아니라 앞에 이런 전작이 있었구나, 그죠? 조토의 이것도 유명한 그런 최후의 심판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림이 이거죠, 그죠? 우리 그때 보셨죠, 그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벽화를 그렸어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그죠? 삶을 연작으로 그렸는데, 근데 모든 작품이 조토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렸는데, 이제 그 스승이 그린 것도 있고, 이 제자가 그린 것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토가 그린 게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드가가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아시시에 가가지고, 그죠? 아시시에 가서 이거를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다 옷 다 벗어주고 나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요거는 성인이 왜 비둘기 새들한테 설교하는 거죠, 그죠? 새들한테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거는 교황이 꿈에서, 그죠? 프란시스코 성인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꿈을 꿨다, 교황이.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고 나서 교황이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인정해주죠, 승인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황이 승인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란시스코 성인이 죽기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무난하니. 들으면 알 것 같아. 딱 뭔가 이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내려오고 뭡니까? 딱 이러고 성흔을 받는 거예요. 성흔이 뭡니까? 성흔. 예수의 5가지 상처.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여기 발 2개, 그다음에 옆구리까지 해서 그래서 왜 성인이 돼서 죽을 때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인은 오상 성흔, 그래서 성흔 오상, 그래서 5가지. 이게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손하고 발하고 옆구리에 성흔을 이제 받는.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인물이라고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흔을 오상을 어쨌든 그런 장면 그림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토가 프란시스코 성인의 삶을 아시시 대성당에 그렸다. 요걸 봤다는 거죠, 우리 드가가.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드가와 조토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조토가 그냥 잠깐 인물이 아니라 서구 회화사를 시작했고, 그 이후 쭉 19세기 우리 현대미술 전까지는 그 방향으로 쭉 발전해 왔다는 거, 그거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드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드가가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드가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그린 그림인데 그 중에 대표작이에요. 대표작. 초기 대표작이죠, 일종의. 초기 대표작. 근데 딱 보기에 좀 벌써 그죠? 옛날 그림하고는 다르잖아요. 현대 벌써 모던 아트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 남성과 그죠?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과 아이들 그림인데 이게 이제 그 드가의 고모예요, 고모. 이 여성이 그러니까 드가가 자기 그 할아버지가 나폴리에서 잘 나가는 은행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연히 자기 뭐 고모, 자기 아버지 뭐 다들 해서 했겠죠. 그래서 자기 고모 집에 놀러 갔을 때 고모 집을 방문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고모의 딸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제목이 벨렐리 가족. 그러니까 이 남편 그죠? 고모부죠. 고모부. 드가의 고모부 이름이 이제 벨렐리입니다. 벨렐리. 그래서 드가가 이탈리아 여행 중 고모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린 것으로 초기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고모부는 벨렐리 남작, 벨렐리 남작인데요. 이 자유주의 언론인이에요. 자유주의 언론인. 그러니까 이때 1948년도에 막 그 유럽의 엄청난 혁명, 그죠? 자유주의자들, 뭐 심지어 공산주의자들, 또 보수 왕정주의자들 막 얽혀설키고 막 싸울 때 이 사람은 또 나름 또 자유주의 언론, 뭐 신문을 하는 이런 그죠? 그런데 1948년도에 왜 그 전 유럽에서 곳곳에서 혁명들이 일어났잖아요.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대부분 다 실패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폴리에서 혁명을 주도하다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탈리아가 아직 그 통일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다 조금은 나폴리 왕국이겠지 이게. 나폴리 왕국인데 왕국을 이제 혁명으로 뒤집어서 공화국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한 거죠. 실패하고 이제 쫓겨난 거죠. 피렌체로 추방된. 그죠? 아직은 이탈리아가 통일이 안 됐으니까. 그죠? 나폴리가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피렌체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집안에서 남편이 정치하면은 다 안 좋아하죠, 그죠? 가족들은, 그죠? 맨날 정치 얘기하고, 정치한다고 뭐, 나가 돌아다니고 이러면 뭐, 이게, 부인들 당연히 안 좋아하죠, 부인들은. 이게 딱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모부는 뭐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벌써 한 번 실패 쫓겨났고, 지금 근데 고모, 그죠? 느가의 고모인 노라고 두 사촌 아이는 지금 이게 상복입니다. 상복. 검은 옷이 상복이고, 요 뒤에 이 초상화가 있는데 요게 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고모한테는 아버지죠, 그죠? 고모한테는 아버지고 드가한테 이제 할아버지겠죠, 그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지금 얼마 전에 벽에 얼마 전 돌아가신 드가의 할아버지 그 은행을 설립한 그죠? 집안을 일으킨 할아버지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모는 또 현재 임신한 상태예요. 지금 배가 그죠? 이제 또 임신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애를 낳고 애가 또 바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뭐 아니고 자 그래서 근데 고모와 부는 뭐 정략 결혼한 것이니까 집안끼리 결혼한 것이니까요. 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게다가 또 이 남편이 뭐 이게 정치한다고 이러니까 더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로 간에 상호작용도 없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다른 곳. 특히 남작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듯 구석에서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장인물 모두 애들도 다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그죠? 고모도 다른 곳 이제 얘만 좀 이렇게 좀 그림 보이고 얘 다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드가 그림의 특징이에요. 드가의 그림 특징이고 또 우리가 봤던 만의 그림의 특징이죠. 이게 초기 작품으로서 그냥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드가가 이런 걸 보는. 그래서 결국 이미 이 그림에서부터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드가의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이 인간관계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드가는. 자기가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안 좋아서 그런가 어쨌든 인간관계를 결코 따뜻하게 보지 않고 항상 차갑게 뭔가 차가운 긴장과 갈등, 그죠? 또 갈등도 막 싸우는 것도 아니야. 뭔가 냉랭한 그런 관점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희한한 게 우리가 이미 읽었었죠. 이 드가는 여성을 사귀지 않았잖아요. 한평생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근데 꼭 그려는 거는 여성과 남성 사이 긴장관계예요. 자기가 연애도 안 해봤으면서 이거 언제 해봤다 그죠? 꼭 해놓으면 이것도 지금 이게 보면 여성과 남성 사이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그죠? 이 고모부와 고모의 어떤 그런 나름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딱 씌워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이후 작품도 계속 그래요. 그게 자기가 연애도 안 해봤으면서 왜 그러는지 어쨌든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남자 여자는 원래 안 좋아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과 남성 사이 긴장관계를 반복해서 그리고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이후에도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 보는 한 가지 그 해석이 됩니다. 열쇠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긴장관계. 자,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아주 냉랭하게 그래서 다 냉랭하게 묘사했고 결코 따뜻한 게 없어요. 따뜻한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죠. 아, 이거는 현대사회 새로운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새로운 모던이에요. 그죠? 새로운 현대사회에서 이 개인들이 뭔가 소외되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드가가 만해하고 바로 공통성이 있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죠. 드가는 만해를 만나기 전부터 만해와 중요한 이미 만나기 전인데도 뭔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인물들 사이에 별다른 상호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물들은 모두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면서 동시에 소외당하고 있는 그죠? 현대적 인간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그림도요, 왜 그죠? 202페이지에 드가 그죠? 202페이지. 그래서 악센트 이것도 결국 보는 거야. 이것도 남자와 여자예요. 남성과 여자 그죠? 둘 사이에 이 둘이 서로 아는 사람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겠죠, 그죠? 서로 아는 사람이 옆에 앉았겠죠, 그죠? 당연히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지만. 이게 뭔가 들어주세요. 뭔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 담배 피고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뭔가 알지만 서로 둘이 사이에 냉랭한, 그죠? 냉랭하면서도 그래서 거기 밑에 쓴 것처럼요, 그죠? 악센트 잔 밑에 써 있잖아요. 삶의 한 단면을 다룬 드가의 제품은 근대 도시인이 소외된 모습. 한마디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거죠. 서로 알지만 냉랭한 관계로 유지되는, 그죠? 그런 를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게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이거 말고도 그림 재밌는 것도 몇 개 또 있어요. 좀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물들은 그런 식으로 모두 다른 것을 보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면서 동시에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소외되는 탐구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 구절이 좀 뻔하죠. 그죠? 뻔한데 이거는 그때가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 그러니까 바로 그 앞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드가가 살던 그 앞시대에는 이게 전통적인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었죠. 그 바로 앞세대나 앞세대만 해도 현대적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인간끼리 서로 어울리고 동네에서 어울리고 그죠? 서로 쳐다보고 상호작용하던 그런 전통적인 인간관계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드가는 잘하면서 그거를 봤다고 할 수도 있죠. 그 과정을 이렇게 해서 바뀌어가는 거, 그죠? 이제 현대에서 도시에서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악센트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렇다고 서로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전에는 아는 사람이면은 다 그냥 어쨌든 간에 상호작용하고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현대사회는 서로 다 아는 사람이고 심지어 남녀관계, 부부관계 뭐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쏠다하게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이게 오늘날에는 벌써 한 200년 지난 이후 얘기니까 너무나 상투적인 구절이 됐지만은요 처음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를 경험했던 사람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죠. 충격이고 뭔가 아주 새로운 시대의 그죠? 중요한 특징이 된다고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드가하고 만해가 그런 식의 그림들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장 이 그림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 딱 보시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른데 보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가족인데, 그죠? 그러면 가족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도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만해 그림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딱 봤을 때 이거 뭐냐? 근데 이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서로 다 다른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인물이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같은 발코니에 있을 거 아니야. 같은 발코니에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서로. 근데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압생트 그것처럼 그죠? 서로 둘이 상당히 친하고 틀림없이 어젯밤에 술 같이 먹었을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 숙취 깨면서 지금 그 해장술 하는 건데 지금 거의 그 장면이거든요. 그게 해장술 하는 건데 이것도 냉랭한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그죠? 이것도 그래. 이것도 분명히 셋이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서 있는 즉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현대적 인간관계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 마네나 드가가 살던 그 앞 시대에는 없었던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특징 그죠?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라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우리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그래서 미술사에서 언급되는 마네의 그 유명한 발끈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심리도 뭐 없고, 그죠? 인물들의 상호작용도 없다. 모두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 인간 소외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해석되곤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물론 이 그림은 마네가 드가를 만난 이후에 그린 거네. 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요, 마네를 만나기 전부터 좀 전 그림은 이거는 마네를 만나기 전에 그림인데, 그죠? 다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다른 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드가는 마네를 만나기 전부터 새로운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이 뭔가 냉랭하고 차가운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관계다. 특히 남녀가 더하다. 아니 왜 근데 그러면서 여자를 한 번도 사귄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그림 그리는지 모르겠지 못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드가 계속 이어서 하시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가는 그 얘기였죠. 드가가 이제 미술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미술 학교에 들어갔다가 자기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그림 공부를 이제 한 3, 4년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드가가 이제 뭘 했느냐? 역사화가가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일종의 그 뭡니까? 그 어떤 그 대가로 성공하는 그죠? 화가로서 성공하는 그 길이죠. 그죠? 대가로 인정받으려면은 역사화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복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드가가 역사화가가 되려고 했는데, 역사화가, 그 당시 관행처럼. 그래서 초창기에 드가가 한 10년 정도 이래저래 미술 공부하면서, 드가는 당시 이게 주류 아니에요? 아카데미가, 그죠? 아카데미가 주류. 그러니까 살롱전, 그죠? 그 아카데미가 주류였고, 그 살롱전이 그걸 이어받았고, 선발이 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의 관행에 따라서 대형 역사화 작업에 몰두하였고 그렇게 해야 이제 화가로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화 작업에 몰두했고 또 인물화도 이제 그려야 초상화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도한 작품 중 대다수는 계획 단계에 그치거나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미완성.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가가 또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서 미완성으로 끝난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결국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왜 미완성으로 끝나고 역사화가로 성공하지 못했느냐면은 결국 그거예요. 좀 전에 봤던 그 이유인데요. 이유는 역사화가 요구하는 조건. 그러니까 역사적 장면이나 인물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를 그리면은 딱 그리스 어떤 신화를 그리면은 신화적인 인물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보는 사람이. 그런데 드가는 관심사가 장면의 현재성 또는 곧 리얼리즘적인 그런 쪽에 향해 있었어요. 그죠? 경도돼 있었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거예요. 좀 전에 그런 걸 잘 묘사했잖아요. 그죠? 현대의 새로운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소외적인 그런 장면들을 구성한 것처럼 드가의 관심사, 쉽게 말하면 드가의 관심사는 현재에 있었는데 이게 역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도록 그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와 같은 드가의 내적 갈등이 들어가고 있는 그림이 드가가 정말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제 이게 완성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아마 미완성으로 끝나가 이것도 결국 미완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완성. 완성 미완성 여부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역사화라고 그린 건데 이게 제목이 소년들에게 도전하는 스파르타 소녀들. 그리스 이제 스파르타
그죠? 스파르타에서 다들 이렇게 왜 벌거벗고 옛날에 다 운동하고 했으니 운동하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년들끼리 패거리 지어서 운동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소녀들이 그죠? 야, 니들 뭐야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 건데, 근데 이게 제목이 없다 그래봐요. 제목이 없으면 이게 옛날 그처럼 보여요, 그리스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제목이 없어도 뭔가 옛날 장면처럼 뭔가 로마라든지 뭐 그리스 아니면 신화 이런 장면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술사 책의 표현을 잘했더라고. 이거 소년들은 고대 그리스의 젊은이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그리스 애들이야 이게 그리스 애들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여기 쓴 것처럼 이건 말 그대로 동네 양아치잖아요, 동네 양아치들, 그죠? 그러니까 파리 변두리에 사는 삐쩍 마른 동네 양아치들 말 그대로, 그죠? 삐쩍 마른 녀석, 그렇잖아요. 이거 젊은 애들 삐쩍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파리 변두리에 그냥 이런 애들 막 몰려다니고 막 몰려서 담배 피우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 옆에 또 이제 뭐 일진 여자애들 일진이 말이야, 야 니들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게 마치 파리 변두리 장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변두리에서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티격태격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애들 생긴 그 그려놓은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역사처럼 보이냐, 그죠? 그래서 그죠? 그렇다는 즉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주변 인물들처럼 보이지 옛날 인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공들여 그렸는데 이 그림 정말 작업을 많이 했어요, 밑그림에다가. 뒤도 뭐 이런 약간 그리스 옷 복장 옷 입은 것 같지만 딱 봐도 그리스 옷 복장 같지 않잖아요. 뭐 파리에 뭐 그런 드레스 입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좀,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게다가 또한 이게 윤곽선이 또 너무 강해서 거슬릴 정도라는 거죠. 윤곽선 보시면 딱 좀 한 번 보시면 거슬려요. 이 정도 보세요. 그죠? 그죠? 여기 그죠? 특히 소녀들의 윤곽선이 이게 너무 윤곽선이 너무 진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딱 보고 난 다음부터는 좀 거슬려요. 야, 이게 뭐냐? 그죠? 너무 윤곽선이 진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등등 어쨌든 공을 엄청 들였는데 초창기에 결국엔 이게 역사화가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고대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그려도, 그죠? 어떻게 봐도. 그래서 이거를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걸 자기 자신이 그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건 있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이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죠, 그죠? 이것도 나름, 그죠? 여성들과 남성들 간에 뭔가 갈등이 나름 그 구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렸는지는 모르는데, 전해지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를 역사화라고 정말 초기에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기울여서 그렸는데 완성된 것 같지도 않고 또 밑작업하고 또 연습한 것도 엄청 많아요, 습작한 것도. 근데 이게 결코 오늘날의 기준에서 봐서도 이게 좀 허접하다는 거죠. 허접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어쨌든 드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제 아카데미 관행에 따라서 그죠? 역사화를 그려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대가로서 인정받고 내가 그죠?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화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역사화 얘기를 이제 좀 다시 복습을 하실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하던 얘기랑 연결돼요. 우리가 이제 복습을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드가를 넘어가고 말 그대로 인상포 넘어가면 다시 돌아볼 기회가 없거든요. 과거를.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는 김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회화사의 출발점은 어쨌든 조토, 그죠? 조토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 해서 조토, 그다음에 르네상스가 시작됐고 쭉 이어진 거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뭡니까? 이 고전주의 하면서 뭐 지금 역사화가 나왔거든요. 역사화.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가는 어쨌든 의식은 현대인의 의식인데 그 당시의 주류가 아카데미니까 아카데미적인 역사화가가 돼야만 이름을 날리겠다 해서 역사화를 그리려고 한 건데 도저히 그렇게 그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자기는 그냥 현재 인물들, 현재 그냥 동네 변두리에서 저렇게 양아치질하는 애들 정도밖에 못 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려도.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드가가 시도한 그림이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드가가 그린 역사화인데 바빌론을 건설하는 세미라미스 여왕이라는, 물론 당연히 또 미완성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 미완성. 이런 어떤 커다란 역사화를 그린 거죠. 역사화, 그죠? 옛날 바빌론 건설하던 그런 시절.
그런데 좀 요거를 그럼 왜 그러냐를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요게 복습 내용입니다. 이거를 왜 그랬느냐? 이게 그린 이유가 있겠죠. 이 지금 바빌론 저쪽에 그죠? 새로 막 건설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신도시가. 그러니까 요거는 제2제정에서 오스만 남작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파리 리모델링 사업 요거 아시죠? 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그죠? 파리 골목 다 갈아엎고 완전히 이제 리모델링 하잖아요. 이제 요거를 빗대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세미라미스 여왕이 바빌론을 지배했던 이제 고대 여왕인데 사실 여왕은 아니었고 그 수령 청정 자기 아들이 이제 어리니까 그죠? 엄마가 이제 대신 해서 오랫동안 다스린 뭐 그런 수렴청정한 엄마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여왕이라기보다는 여왕은 아니었고 이제 아들 대신 수렴청정한 그런 이제 그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제국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빌론을 새로 다 건설하듯이 마치 지금 파리에서 파리 리모델링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빗대어 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이 뭐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지금 요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린 역사와 드가가 또 역사를 그렸는데 이 그린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발표된 작품이에요. 대중적으로 발표된 작품이 요겁니다. 요거. 근데 딱 봤을 때 요거 좀 허접하죠. 뭔가 이상하죠. 그죠? 구성도 이상하고 이게 뭐냐? 그죠? 뭐막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쓰러지고 여성들 그죠? 벌거벗고 쓰러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중세의 전쟁 장면이라고 나중에 제목을 바꿨고요.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뉴올리언스의 순환. 그 뉴올리언스가 왜 뉴오를레앙 이게 그 미국 남부에 그죠? 남부의 왜 남북전쟁에서 남부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부의 중심 도시였는데 남북전쟁 하다가 결국에 이제 남부가 점령당하잖아요. 특히 뉴올리언스가 점령당하면서 그죠? 그래서 점령당하면 당연히 남부의 시민들이나 많은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좀 나오겠지만은요, 지난번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드가의 외가가 뉴올리언스에 있거든요. 그죠? 드가의 외가가 뉴올리언스의 부자였기 때문에 남부의 부자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히 부자들은 더 피해를 많이 받겠지. 그래서 드가가 게다가 뉴올리언스는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원래 그죠? 루이지애나가 루이 14세 땅이란 뜻 아니에요. 그쪽은 다 프랑스의 원래 식민지였는데 이거를 나폴레옹이 홀라당 팔아넘겼지 그냥. 그죠? 미국한테 싼 값에 팔아넘겨가지고 미국 땅으로 돼버린 거고. 하지만 어차피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뉴 오를레앙 아니에요? 오를레앙 그죠? 누보 오를레앙.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에서 건너간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드가의 외가 쪽도 엄마 쪽도 이쪽으로 이민 간 프랑스 여성이었고 그쪽 프랑스 계열이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린 거죠. 자기들 외가 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올리언스가 남북 전쟁으로 결국 남쪽이 지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그죠? 그거를 제목으로 달고서 이게 출품됐어요. 살롱전에 출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사화의 기본적인 그리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습 내용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일반 미술적 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을 신화나 역사적 일화를 통해서 전하는 이게 신고전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역사를 그린다 그랬는데 역사를 왜 그리냐? 뭐 옛날 거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재하고 연관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올리언스에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피해와 뭐 수탈과 약탈을 당했다. 그거를 중세의 그죠? 중세의 전쟁 장면을 재현하는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알레고리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근데 이제 표현이 안 된 거죠.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표현이 안 된 거니까 스토리 설정도 떨어지고 구성도 산만하고 망한 거죠. 사실 망한 역사화예요. 역사화인지조차도 애매한. 사실 그렇잖아요. 역사화인지도 애매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후 드가는 더 이상 역사를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요 부분 요거 복습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을 신화나 역사적 일화를 통해서 전하는 신고전주의 방식.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하셔야 돼요. 요걸 좀 하셔야 돼요. 요건 예전에 물론 말씀은 드렸지만은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같은데 그 뭐냐면은요 우리가 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먼저 어딜 보시냐면은요 먼저 아까 우리 봤던 그거 2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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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약간 그래서 앵글을 막 그때 막 만나고 뭐 그 전에 막 전통 기법 막 배우고 할 때는 잘 그렸어요. 그때 15년주의 그리면 너무 달라가지고. 그죠? 이게 잘 못 그려져, 그죠? 네. 이게 역사,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역사를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 자체를 못 그려. 좀 그렇죠, 그죠? 네.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인물처럼 보이도록 그리는 건 잘 그리는데 이게 옛날 인물처럼 보이려다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뭔가 갈등이 있어 보다, 그죠? 그리려고 옛날 인물처럼 옛날 중세 인물처럼 뭔가 그려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물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한번 역사와 얘기하고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211페이지 이렇게 미술자의 전환점에 대한 작품이라고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 뭐냐 이게 정리됐구나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시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토가 누구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지오토로부터 그 19세기까지의 서구 미술의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방향보다 현장감 있고 그죠? 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가 그 묘사하고 그리는 그런 방법들이 쭉 연구가 돼서 그 방향으로 쭉 진행되어 온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르네상스가 이제 된 거고요. 그 조토에서 르네상스가 다 이어진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 전환점이 된 게 왼쪽에 카라바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들었던 사례로 그죠? 엠마오의 저녁 식사이고 그죠? 요 카라바조가 엠마오에서 두 제자들 부활한 다음에 예수가 그죠? 그거 그래서 카라바조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읽고 넘어가시겠어요.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시죠. 어쨌든 그 카라바조는 또 한 획을 그었죠. 명암법 그죠? 명암법을 사용하면서 그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인물들의 어떤 선명하게 그리고 어떤 진실을 표현하는 그런 식이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크예요. 바로크. 위에가 르네상스고 그다음에 바로크고 카라바조가 바로크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바로크를 시작한 고얘기죠. 시작한 사람입니다. 바로크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시군 고전주의 시작한 게 오른쪽에 다비드예요. 다비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맨 위에 조토, 그다음에 바로크, 카라바조, 그다음에 다비드. 근데 이게 지금 역사화잖아요. 그죠?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이건 딱 봐도 고대 로마나 뭐 그죠?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역사화, 그죠? 역사화. 이게 역사화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화인데 그려진 시기는 벌써 더 늦어요. 그죠? 그죠? 이게 그 신고전주의 시대로 해서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다비드의 엄격하고 정돈된 구성은 변화, 무쌍하고 가벼운 로코코 미술의 정말 어린이 신호탄이었다. 그 빈자리를 고전과 도덕성을 중시하고 질서와 이성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질서와 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따진다는 뜻이에요. 따져서 그리는 것, 그죠? 비례를 따지고 원근법을 따지고 그죠? 명암을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 따져서 그리는 겁니다. 따져서 그죠? 질서의 이성을 존중하는 신고전주가 대신 차지한 그래서 이게 한 획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역사화 전통입니다. 역사화 전통. 그런데 당장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제리코의 메두사와의 뗏목 이거는 무슨 주입니까? 이렇게 기억나세요? 제리코 이게 무슨 주입니까? 이거는 낭만주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역사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 있던 일을 그린 거잖아요. 그죠? 메두사호에서 이렇게 난파한 배에서 그죠? 사람들이 뗏목에 매달려가지고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거잖아요. 역사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가 아니 현재 살아있는 인물들이 그린 거잖아요. 살아있는 현재의 사람들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린 겁니다. 이게 역사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낭만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 아래에 바로 우리가 배웠던 만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때부터 일종의 모던 아트 그죠? 뭐 현대 미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대 미술. 그래서 만해, 그다음에 인상주의로 이어지는 실험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런 인상주의까지 쭉 이어진 다음에 인상주의, 뭐 반고흐, 고갱 다 결국 그 만해에서 나온 뿌리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획을 그은 게 결국 그 피카소인 거죠. 피카소가 이게 뭡니까? 피카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걸 결정한 거죠. 그림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그냥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는 건지. 그래서 유일한 게 된 거예요. 그게 미술은 화면 구성법인 거예요. 화면 구성법.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의미란 건 애당초 없고, 의미랑 완전히 결별된 거죠. 그나마 저기 뭡니까 뭐 고흐나 뭐 그 고갱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표현주의 그런 것들은 나름 감정을 그저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피카소 단계 오면 그게 없는 거예요. 미술은 그냥 화면 구성법이다. 어떻게 독창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극단에서 나오는 게 아래 그 폴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갖다 뿌려놓고 그냥 마무리 되는 겁니다. 화면 구성하는 게 별거 있냐 이렇게 끝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폴록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폴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폴록까지 나가게 되면 사실 어떤 점에서 맞긴 맞다. 폴록 집어넣는 게. 이 다음부터는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의 경계가 사라져버리죠. 그 밑에 줄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폴록에서 밑에 줄에 화가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무한하다는 거지. 무한하다는 거는 뭐랑 통해요? 무한하다는 거는 없다는 거랑 통하잖아요. 이게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요. 그죠? 이거 폴록 작품하고 뭐 그냥 애들 물감 뿌린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화가는 뭐 무한한 표현을 획득했다는 거지만은 달리 말하면은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가가 되는 유일한 기준은 누가 먼저 인정을 받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죠? 앤디 워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인정받으면 끝이다. 인정받은 사람이 화가고 인정 안 받으면 화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인 재능으로 넘어가 버리는 좀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큰 단계를 일단 봤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역사화 얘기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보다가 신고전주의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역사화거든요. 근데 역사화가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141페이지, 그죠? 141페이지에 141페이지에 여기는 프랑스 바로크라고 하지만 이건 바로크가 아니에요. 이건 프랑스 고전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고전, 17세기 고전주의라는 얘기 표현을 쓰는데요. 141페이지에 푸생, 그래서 니콜라 푸생이라고 나옵니다. 니콜라 푸생의 구성의 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7세기 고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생은 르네상스, 그죠? 뭐 얼마 안 되고 그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푸생은 워낙 중요하고 하나의 전통을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17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아카데미 화가입니다. 바로 그 아카데미 전통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푸생으로부터. 아카데미 화가는 니콜라 푸생으로 그는 프랑스보다 로마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로마에 살아가지고 로마의 고전 작품들 거기에 매혹당한 푸생은 고대 로마의 신화, 역사 혹은 그리스 조각을 모델로 해서 자신의 회화를 시작했다. 그래서 고전 작품을 부활시킨 푸생의 회화는 이후 200년 동안, 그죠? 이 200년이 바로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스 살롱전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요 미술사들로서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푸생의 고전적 합리주의는 매우 진지한 것이어서 루이 13세가 르브르궁의 청정의 나라인 성인들을 그리라고 명령했을 때 인간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남을 그릴 수 없다고 했던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그 당시 암투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 그는 이 질문을 맞지 못하는 대신 자신의 세상으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푸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요겁니다. 여기 바로 아카데미와 살롱전의 그 전통을 남겼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이후에 푸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회화를 생각하는 방식의 하나인 장려 양식, 이른바 그랜드 매너, 거대한, 그죠? 웅장한 방식이라는 거죠. 웅장한 방식을 창안했다는 것이다. 그랜드 매너. 그는 회화 창작에서 기본은 주제와 그 전개 방식이 전쟁이나 영웅적인 행동, 종교적인 테마 같은 위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비천한 주제들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 비천한 주제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풍경화, 정물화 이런 거예요. 풍속화 이런 거. 정물화, 풍경화 이런 거는 그래서 뭐하냐?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을 그린 어떤 전쟁, 영웅적인 행동, 종교적인 테마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묘사에 치중하는 화가들은 그들의 열등한 재능을 그런 하급 주제를 통해 합력한 것을 주장했다. 투생의 이러한 방식과 작품은 이후 200년 동안 모든 화가들이 제도화된 고전주의, 투생주의적 방식으로 교육받는 데 기반이 되면서 프랑스 미술계, 나아가 세계 미술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배웠던 바로 아카데미 전통, 그죠? 살롱전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살롱전에 이게 당선하려면은 뭘 그려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역사화를 그려야 되죠. 역사화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야, 그럼 역사화? 뭐 옛날 일을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화라는 게 옛날 얘기 그냥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얘기 그냥 그린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가실게 19세기 아니에요? 19세기 152페이지. 그죠? 152페이지. 그래서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대다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그래도 미술 수업을 그래도 들으셨으면 요건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거기 지금 그죠? 그 152페이지에 그죠? 신고전주의 해가지고 푸생에서 이어지는 그런 고전주의. 그러니까 지금 152페이지는 그림을 딱 봐도 이거 옛날 사람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옛날 그죠? 로마 시대 뭐 어떤 전쟁하는 거나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 이런 거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옛날 역사가 그리면 된다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해가 될 만한 게 이게 미술사 책에서도 오해가 될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152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80에서 1820년에 걸쳐 유행했던 신고전주의는 영광은 그리스의 것이요 위대함은 로마의 것이다. 야 그래? 그러면은 그리스를 그리고 위대한 로마를 위대하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째 줄이네. 열째 줄에 다운표 된 게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주의와 시민적 덕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적 덕목이 실제는 그죠? 그러면은 또 이런 걸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사 책만 보시면요. 아, 그렇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이 시대에 새로 필요한 게 어떤 시민적인 덕목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 이런 뭐 애국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들. 그래서 그 첫째 문단의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국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들, 뭐 이런 걸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193페이지 보시면요. 신고전주의 특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스에. 그죠? 요약이. 근원은 질서, 엄숙함, 고유하고 이성적이고 주제는 그리스 로마 역사와 신화를 주제로 해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 로마의 역사와 신화를 그리는 건데 그냥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대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 야 그래? 그러면 야 이번엔 내가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장엄하게 그리면 되겠지.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림을 왜 그렸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그렸느냐가. 그게 그 시대랑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것도 이제 웃긴 게 뭐냐면요. 맨 위에 뭡니까 153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요. 스탕달, 그 당시 소설가죠. 유명한 소설가가 다비드가 그린 사비니아인의 중재 속의 누드 병사들을 보고 이들의 다리는 곧 피부목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터에 발가벗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는 어떤 시대에 상처에 속한다고 조소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게 옛날에 로마 시대 다 발가벗고 이렇게 싸웠지. 옷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탕달이 이게 뭘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겁니다. 그림을. 그럼 이거 봤을 때, 그죠? 이 그림, 그죠? 152페이지 안쪽에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사비니아인의 중재.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 그때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떤 로마의 어떤 얘기다? 이게 지금 서로 창 들고 있는데 이제 방패 들고 창 들고 있잖아요. 왼쪽이 이 여자의 아버지예요. 오른쪽은 자기 남편이에요. 근데 이쪽 집안에서 이쪽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온 건데, 근데 상관없이 남자들은 싸우잖아요. 그렇게 부족이 나뉘어가지고, 그죠? 이쪽 부족에서 이 사비니 여성은 이쪽으로 시집을 갔지만
부족끼리 맨날 싸우는 게 일하지 옛날에는. 그래서 이 사비니 여인이 나서가지고 자기 아빠하고 자기 남편 보고 싸우지 말라 해서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간단해요.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막 공포 정치가 실행되면서 그거 아시죠? 자코벤파하고 그래서 지롱드파가 서로 죽이고 살고 막 싸웠잖아요. 그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그림이에요 이거. 이거. 그게 맞아떨어져야 돼. 그 시대의 내용이 전달이 돼. 그러니까 시대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현실의 방식이 아니라 그 역사화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게 역사화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를 잡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맞는 고대 설화나 신화를 잡아내가지고 현재 상황에 맞는, 그래서 그거를 화면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래야만 역사화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복습을 조금 길게 하시겠습니다. 왜냐면 요건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요건 요 정도는 이제 하시면 딱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요 얘기.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 다비드 작품을 보시면요 그때 하긴 했었는데 하나 둘셋 7번째. 정말 다비드 작품이 유명한 게 많죠. 다비드의 그죠? 신고전주의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다비드. 그래서 그죠? 지금 이게 그죠? 이 다비드 말 그대로 프랑스 신고전주의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푸생을 직계로 이어받아서 이 프랑스 그 아카데미와 살롱전의 전통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도 뭐 이런 로마 공화정 공론 이런 거 많이 그렸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이런 그림 보면은요, 아 이게 지금 다비드가 그린 이 브루투스가 자기 이 아들들이 브루투스인데 브루투스의 아들들이 그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반란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들들을 처형하게 되죠. 그죠? 브루투스가 그걸 자기는 로마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조차 이제 처형당하는 거를 그렇게 다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역사화인데 근데 이걸 왜 그렸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죠? 비록 같은 가족이더라도 뭐가 우선이다? 우리 공화국 혁명 정신이 우선이다라는 그 시대에 맞았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린 겁니다. 그냥 옛날 신화를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오늘날 이제 그냥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은 아 이거 옛날 일을 그린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공화국의 대의는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그래서 그린 거예요. 그 시대에 맞아떨어지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런 그 과거의 설화나 그 장면 역사적인 일화를 빌어서 하는 겁니다. 빌려서 그죠? 그거를. 그래서 이런 그림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테니스 호텔 서야가 이거는 그 현실적인 그림이죠. 그 당시 실제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실제 인물들을 그려가지고 그린 이건 리얼리티가 있는 그림이에요.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죠?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가 아닌데 근데 우리가 또 봤을 때 유명한 그림이죠. 진짜 유명한 그림 뭐 이런 그림도 이것도 물론 역사는 아니죠. 이건 이제 마라의 죽음 이런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역사를 이걸 왜 그렸느냐 그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딱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이게 결국 같은 다 따지면 다 같은 사실 같은 가족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아버지고 이 여성의 아버지고 여성의 남편인데 같은 가족인데 이 죽이고 살리고 이러면 안 된다.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그거죠. 이런 서로 그죠? 앞에다 써놨나 제가? 서로 그죠? 사람들의 어떤 화해와 단결 막 이렇게 서로 막 테러하고 이 여성이 왜 마라 죽이잖아요. 그죠? 마라 서로 테러하고 백색 테러 흑색 막 하고 서로 엄청 자코벤하고 막 뭡니까? 지롱드하고 진짜 막 서로 죽이고 살려고 하는데 이러지 말고 화해해야 된다. 우리 그죠? 우리 전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화해하자라는 그런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옛날 얘기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림, 뭐 이거는 역사가 아니니까요. 나폴레옹 그림은 넘어가시겠고요. 또 이런 거,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이런 거. 그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스파르타 왕, 그죠? 이게 스파르타 왕 아니에요, 왕. 300에 나온 영화, 그죠? 이걸 그렸는데, 이걸 또 왜 그렸느냐?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린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뒤집어졌죠.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린 거예요. 그래, 뭐 아테네식 민주주의 필요 없고 이제는 왕이, 그죠? 강력한 왕이 왕 밑에 우리가 뭉쳐가지고 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린 거예요. 이게 따로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 시대에 맞도록 그린 겁니다. 나름 그걸 담아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린 거지. 단순히, 그죠? 이 스파르타 왕이 그 300 결사들을 이끌고서 그 최후의 어떤 그런 하는 옛날 장면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그림.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는데 앞에 요 그림, 그죠? 이 그림도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런 뭐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맹세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루이 14세가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이거를 주문한 거야, 그림을. 이 시민들은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라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 시민들은 국가가 명령하면은 목숨도 내놓고 그래야 된다. 근데 왜 내가 왕인데 말을 안 듣느냐?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해가지고 그린 겁니다. 그걸 역사적인 이야기에 빗대어서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 시대에 맞는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요, 또 이런 것도 너무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그죠?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가 독약 마시고 죽는 건데, 이거 그냥 다비드가 그렸구나, 그린 게 아니라 그린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왜 그렸느냐? 이거예요. 악법이라도 따라야 된다. 그게 시민의 의무라는 거죠. 공화국에서 막 이 법 만들고 저 법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 뭐 따를 수 없다, 어쩐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같은 혁명을 일으킨 공화국으로서 아직 혁명 전이지만 어쨌든 뭡니까? 이것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린 거예요. 옛날 이야기에 이제 빗대어서 그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리는 그림은 없다. 그러니까 역사화라 그랬을 때 역사화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화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공화국이나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한 왕이 이끄는 왕 밑에 단결해서 할 때만이 어떻게 이 외부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나폴레옹이 정권 잡고 나니까 외부에서 막 침입해 들어왔잖아요. 외부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합을 해서 스파르타처럼, 그죠?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그죠? 페르시아 대군 물리친 것처럼 우리 프랑스가 왕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그죠? 그 외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먼저 예를 들어 이런 그림도,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림도 또 이것도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고대, 그죠? 비너스하고 마르스를 그린 건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혁명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마르스 이렇게 다 신발을 다 벗기고 있잖아요, 그죠? 마르스 무장을 해제하고 있잖아요. 마르스를 무장 해제하는 그런 비너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우리, 그죠? 해피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는 그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 역사를 그린다는 거는 이제 우리 나왔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때 그려진 이런 역사화들이 뭐 그냥 옛날 그림 그렸구나라는 거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다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하고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 말하고 사는 바들이 있어요. 그거를 역사에 빗대어서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 이제 아까 드가를 봤을 때 그거예요. 드가로 가보시면요, 드가가 역사화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역사화를 그래서 살롱도 내가 출품하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자, 지금의 어떤 상황을, 지금의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을 역사의 어떤 일을 가져와서 빗대가지고 옛날식으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표현을 하지만 현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이게 왜 역사, 이게 뭐야 이거, 그죠? 스파르타 이게 뭘 그렸는지 모르겠고, 요거는 조금 짐작은 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파리 리모델링 사업을 대대적으로 막 다 뜯어 고쳤으니까, 이게 지금 옛날 바빌론 건설했던 세미람스 여왕의 그런 거랑 이제 빗대어서 역사화를 그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남북 전쟁으로 그 뉴올리언스가 엄청난 피해를와 그 수탈을 당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옛날 그죠? 신화나 역사적 일화. 근데 역사적 일화가 뭐 없어. 이거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뭐 중세의 어떤 복장 비슷하게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좀 이상하잖아요. 뭔지 알 수도 없는 그죠? 알 수도 없는 이상한 그림이 됐어요. 그죠? 또 그림도 아예 제대로 그리지도 않은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역사의 핵심인 어떤 스토리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죠? 그 옛날 장면을 보면서 아 그래 옛날에 그랬지 마치 지금도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안 떠오르니까 좀 망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보면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152페이지 딱 보면은요 아 그래 응? 이 여성이 그죠 사비니 여인이 이쪽은 딸이고 이쪽은 남편 아니야? 그렇지 우리 프랑스 사람들도 한쪽은 뭐 지롱드 뭐 그 뭡니까 그 자코뱅 해서 서로 막 싸우지만 다 같은 건데 이게 딱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되잖아요 그죠? 역사에 빗대어서 뭔가 상황을 알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 그런 게 안 되는 거니까 실패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죠? 역사화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봤던 유명한 그림들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현재 그 일과 연관해서 그것을 신화나 역사적 일화에 이렇게 통해서 전해지고 뭔가 빗대어서 표현되는 그런 식의 그림만이 인정을 받았고 그런 것만 그려졌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옛날 일 그리는 거다. 그러면 쉬웠겠지. 옛날 상상해서 막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 그리스. 야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에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어쨌든 드가는 그런 식으로 시도하다가 야, 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 그리질 않아요. 드가는 더 이상 역사를 그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건 뭐 중간에 잠깐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드가가 자기 아까 나왔던 발팽 자기 친구 아주 절친의 부인을 옆에 놓고 꽃병을 그렸는데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 벌써 드가가 그러니까 나름 독불장군 의식이 있는 거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꽃이 중심에서 너무 지나쳐,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자기 친한 친구 부인인데 이거 한쪽에 찍을 이렇게 밀어놓고 이거 그죠?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주제가 꽃이냐 여성일까? 이게 좀 이상해요. 낯설고 그런 면에서 드가가 뭔가 좀 튀어보려 그러는데 이게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복습 내용인데요. 복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드가가 그렇게 그림 공부를 하고 이탈리아 여행하고 이제 프랑스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다가 루브르에서 벨라스케스의 마르가리타 공주 이거 기억나시죠? 마르타르 공주의 초상을 모사 그죠? 베껴서 그리다가 마네를 만납니다. 마네도 이제 그 그림을 같이 모사하다가 서로 얘기가 통해가지고 마네를 만납니다. 드디어 마네를 만나면서부터 드가도 이제 크게 알려지게 되죠. 그죠? 마네랑 2년 차이로서 연배도 비슷하고요. 모두 상류층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옛 대가들의 작품을 모살 많이 하였으며 하지만 관심은 옛날 역사와 이런 게 아니라 현대성에 관심이 있으네 둘 다 그죠? 현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만 합시다. 요 얘기 마르타르 공주의 복습 그죠? 그래서 마르타르 공주를 모사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었더라고요. 이게 루브르에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 마르타르 공주의 초상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건 다 스페인이나 다른 독일이나 이런 데 있고 루브르에는 이 그림이 있어서 이거를 모사했구나. 근데 딱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르가리타 공주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미술사에서는요. 우리가 그죠? 어디 나옵니까? 그 유명한 그 라스 메니나스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그죠? 139페이지 그죠? 139페이지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그 이 그림 때문에 우리 피카소 할 때 나중에 할 때 또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미술사를 좀 안 배웠다 그러면 이걸 너무 이 공주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4세 때고 그게 5세 때입니다. 여기 있는 게 그죠? 여기 있는 공주 5세 지금 5세 공주가 엄마 아빠가 초상화 그리는 거 보러 온 거죠. 엄마 아빠 뭐해? 막 온 겁니다. 그죠? 시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공주님 지금 엄마 아빠 바쁘니까 좀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세 때인데 뭐 딴 거 없고 요거 하나 이게 볼이 좀 통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다 조짐이 그죠? 이거 아시죠? 합스부르크 왕가의 특유의 이 주걱턱 그죠? 부정교합이라고 그죠? 이것이 나타날 징조가 벌써 보이는 거예요. 4세, 5세 아직은 뭐 이제 애가 통통해서 그렇게 잘 안 나왔는데 그죠? 이게 지금 4세, 5세 때 그림인데 그 다음 보시면 좀 기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요. 어. 10에서 13세사 이게 일단 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래서 이거는 작가 미상인 하지만 제대로 그 그린 초상화죠, 그죠? 이렇게 돼 이게 이게 좀 귀여워. 이거 나름 통통하고 귀여운데, 그죠?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유명한 그림 전통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유전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친 결혼들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자기 고조 이 공주의 고조 할아버지 이거는 카를로스 유명하죠. 제일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래서 이건 티치아노 알죠? 티치아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턱이 딱 나왔죠, 이렇게, 그죠? 주걱턱.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주 자기 아버지. 벌써 딱 비슷하죠, 턱이, 그죠? 아버지. 그래서 공주의 부친 벨라스케스가 그린 필리페 4세 자기 공주 주걱턱. 근데 알다시피 이 공주도 이제 오래 못 살았죠. 22살에 죽었죠. 22살에. 후손 합스부르크 나온다. 후손이 그 저거는 끊어졌는데요. 남성 쪽은 끊어졌고 여성 쪽은 모르겠습니다. 여성 쪽, 모계 쪽은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주 자리 쪽, 공주 쪽 있어도 있겠죠. 이렇게 남아 있겠죠. 다 맞을지 않겠죠. 어쨌든 정통은 끊어졌어요, 그죠? 남성 모계 쪽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을 또 할 수 해보셨습니다. 이 마르가르타 공주는 워낙 많이 나와서요, 그죠? 근데 저렇게 이거랑은 다르게 실제로 이렇게 잘하면서 오스트리아 쪽에 시집 갔다가 22살에 죽죠. 일찍 죽어요. 공주 태어나면 뭡니까? 22살에 죽어버리면 이건 이렇게 다 공주 진짜 말 그대로 공주처럼 떠받대고 살다가 22살에 죽어버리니 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